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특집 인터뷰입니다. 정치 현안의 중심에 있는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신문, 방송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실제적 진실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뜨거운 분 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말 그대로 특집인 만큼 여러분들께 특별한 얘기 많이 들려주실 분인데요. 자, 국회의원으로 당당하게 입성한, 논란이 있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여전히 강하게 펼치고 있는 양문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무슨 나의 주장을 강하게 펼친다고 그래요. 예, 오늘 그렇게 계속 부드럽게 말씀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격정적인 표현 또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당내 문제도 그렇고 언론 문제도 그렇고 또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대체로 이제 시원하다는 의견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심지어는 또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한번 좀 여쭤보면서 실제 이제 그 양문석 의원이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을 좀 진솔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댓글 이렇게 주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문석 의원 역시 이제 인기가 있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무한질주님, 엉 기자님, 문춘흥님, 반달님, 이동기님, 맑은구름님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읽어드리고 그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이제 하신 지 일주일 되셨나요? 딱 일주일 되니까 어떻습니까? 체질에 맞습니까? 뭐 저는 뭐 특별한 감흥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처음으로 출근하고 회의라는 걸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망 상임위를 문체위, 그다음에 과방위, 환노위 1, 2, 3지망을 했는데 문체위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뭐 ABC는 그 신문 관련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편집권 독립부터 시작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다음에 뭐 그 정부 광고 그 배정 영역에까지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의를 처음 했었어요. 그럼 회의라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 했습니까? 민주당 내에 이제 문체위로 그 지명받은 상임위 배정이 된 국회의원들끼리. 그래서 오늘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는 지금 그 과방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름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 민영배. 이제 민영배 선배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생순. 그렇죠. 우생순 맞죠? 우생순 맞죠? 그 핸드볼 했던. 그분이 간사고. 그다음에 이모경 의원. 의원 갑자기 생각나는 박수현 의원. 그런 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언론 얘기했으니까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제 조선일보 임자 만났다 한번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에 이렇게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수 언론은 뭐 조중동 여러 언론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제가 계속해서 그 당선되는 그 현장 현장 인터뷰였었죠. JTBC가 이제 하고 연합뉴스가 왔었을 때 했던 이야기였는데.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일부 정치 검사, 그리고 조선일보다라고 하고 이제 일관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선일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왜 조선일보냐 그러면 그랬었을 때 여기 지금 이 시간에 한 570명 그 시청자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양문석만 조선일보냐? 여러분들도 조선일보냐? 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가 쓰면 따라 쓰는데 부담이 없어요. 다른 언론들이. 조선일보가 쓰면
이 모든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책임지겠지 하면서 우수수 따라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조선일보가 거의 가짜 이러한 부분들을 품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안 쓰면 또 안 써요.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안 쓰면 안 쓰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 조선일보가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언론도 감히 못 써요. 그리고 나중에 해설로 이제는 디올백 이야기 명품 수수,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가지고 해설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대한민국의 언론이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스트레이트를 쓴 적이 없어요. 이런 측면들을 보면 조선일보 하나만 제대로 그 정리해도 우리나라 언론이 상당 부분 맑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정부 광고의 70%를 조중동이 다 가져가요. 그럼 정부 광고가 어느 정도 액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1조 원 정도의 조중동이 정부 광고의 70%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7천억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아니 실제로 그 정도 규모가 되면 몇백억 정도 가져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오늘 이 문체익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이야기에 따르면 1조 원 정도의 70% 정도를 조중동이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한 2천억 이상, 2,500억 이상을 조중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ABC라고 하는 그 한국 그 신문발행 부수 공사, 예. 그 부수 조사 공사죠. 거기에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수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ABC가 이 엄청난 조작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수정하고 교정해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따져 나갈 가능. 근데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네. 정부 광고가 연 1조 원 정도인데 조중동이 7천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네. 받아들여지기도 어렵지만 네. 그 어떻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나? 조선일보가 연매출 4천억, 뭐 중앙동아일보가 한 3천억, 뭐 때가 되면 네. 계열사들이 나눠서 가져갔다, 뭐 이렇게 보는가요? 아니요, 근데 그건 신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신문 광고비가 그 정도가 되니까. TV조선도 있고, 예. 아니 신문에 안에서 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한참 글을 쓸 때가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 2002년, 2003년, 2004년부터 한 2010년까지 이제 쓰고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방송통신만 이제 주로 이제 쳐다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들을 지금 못 해내고 있는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네. 핀셋처럼 이제 찍어내는 그 작업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덩치에 맞게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에 영향을 미쳐야지 과대하고 비대하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는 행태들은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네.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본인 인식과 이것을 언론개혁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뭐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진보 정권 민주 이제 진영에 있는 정권들조차도 결국 조중동 문제는 해결 못했고 지금은 뭐 공룡이 돼 있고 괴물이 되어서 막 네. 사실은 여론을 이제 뭐 주도하기보다는 일종의 왜곡을 하는데 앞장서는. 그렇죠. 최근에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보면 제가 참 기가 찹니다. 언제부터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다고 총선 내내 윤석열 정부의 기간지로서의 역할을 해놓고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의 민심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을 어쩌다가 한 번씩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보 유튜브들이 조선일보도 비판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손절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고 있는데요.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대체로 그런 거죠.
함께 심판을 받은 거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번 총선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들이 갑자기 심판의 주체로 바뀌면서 우리는 아니고 조선일보는 아니고 윤석열이 심판받은 거야. 국힘이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발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조선일보도 발 뺐어, 손절했어라고 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제목들이나 내용을 볼 때마다 불쾌하기 짝이 없는 거죠. 또 속는구나. 또 속는구나. 또 속는구나. 저들은 항상 힘 셀 때 붙었다가 힘 빠지면 공격하면서 빠져나오는 치고 빠지기의 그 전형을 보여줬고 그걸 갖다가 하루 이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그 진보 유튜브들이 속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네. 빡친당 텐션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생각대로님께서는 빡친당은 박영식 앵커와 임시현 소장 그리고 양문석 당시 이제 박사님이 하셨던 건데 제가 좀 텐션을 좀 높여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성별님 고맙습니다. 마음 하나님도 글 주셨고요. 행말리로님께서도 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실히 말씀하시는 톤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바뀐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워낙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예. 아픈 만큼 성숙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좀 그 하이톤으로 빡친당 톤으로 했던 거는 갑자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혹시 양문석 당선자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농성을 구경하고 있다가 자꾸 댓글에서 양문석도 발언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가가지고 이제 했던 이야기가 당은 50% 국회의원 50%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그거는 농성장에서 농성의 언어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절 제가 당선 이후에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BS가 워낙 그 오랫동안 인터뷰 한번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내가 등원하고 나면 할게. 아침 방송에 나가셨죠. 그래가지고 30일 날 등원하는데 또 등원 첫날이 또 투쟁의 결이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SBS 김태현 뉴스쇼에 이제 나가서 이야기하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가 항상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말을 하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요. 뭐 사석에서 만나면 얼마나 인간적인 풍모가 또는 이제 하여튼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지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뒤에 사실 준비되어 있는 질문인데 미리 하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국회의원으로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여름엔 수박님께서 주셨는데 국회의원으로서는 목표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지방선거 승리해서 그 여세 몰아서 대통령 이재명이 그 운영하는 국정을 보고 싶다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제 들으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님께서는 양문석 의원님 유연하게 말씀하셔서 오랫도록 민주당 의원으로 보고 싶어요 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까지 주셨는데요. 유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과격하지만 뜨겁게 말씀하시는 분. 때로는 유연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유연하다. 어쩌다 한 번씩 유연하다. 유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마음 댐댐이가 뭐 가깝게 지낸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의리 있고 그리고 바른 생활 하시는 분이라는 것. 다만 표현의 방식이 좀 거칠어서 오히려 더 좋다는 분들도 절반 정도 있고요. 또 거칠어서 좀 국회의원으로서 맞나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 전 대표 이야기 중에 민주당의 중도 확장과 확대에 대해서 양문석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의 그 지적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그 영역에 있어서 누구를 주로 보고 정치를 할 것이냐 하면 저는 우리 당 당원들을 보고 그 정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게 말을 해 왔기 때문에 뽑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를 보고 그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와달라면 와주고 돈 달라면 돈 보내주고 표 달라면 표 끌어줬던 그분들을 소외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의 그 자부심과 당원들의 효능감을 그 위해서 뛰는 국회의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원 중심의 그 정치를 일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초선이 그 해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그릇은 당원 중심의 정치를 펼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설 때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다도투쟁을 하든 탄핵투쟁을 하든 그 에너지가 집중되고 폭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를 조기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할 거냐 말이에요. 할 때는 적극적인 당원들의 그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네. 이제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냐, 네.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냐, 아니면 뭐 적장에 섞어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민주당이 일단 250만 명이잖아요. 진성 당원이. 네. 네. 그럼 이걸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민 정당이냐, 네.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좀 논쟁적으로 가야 하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원의 역할과 당원의 역할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 요것과 기득권에 좀 이렇게 빠져 있는 현재 지금 민주당 내부의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충돌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을 이제 네. 뭐 정면으로 공격을 했고 돌아오는 말은 공격이 아니고 비판. 예 비판. 정확하게 합시다. 뭐 공격이란 말이든 비판이 말이든 이제 저는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이 오히려 내가 예전에 당신 선거운동 해줬고 호요모조 했는데 뭐냐 뭐 이렇게 가니까 네. 이 논쟁이 사실은 되지 못하고 네. 희한하게 이제 이렇게 그냥 꼬리가 잘려버리는 그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시점이 제가 글을 쓰고 이 글을 썼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2만 명 이상이 계속해서 이 탈당이 이어지는 그 시점이었었어요. 네. 자, 당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과 당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줄 탈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휘발유를 부어서 더 탈당해라 하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게 저는 우상호 의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빠져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상호 의원을 이제 공개 비판을 했는데 말이 거칠었다, 표현이 거칠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실제 논쟁이 시대 정신의 문제였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원내 정당이냐 대중 정당이냐 요 갈림길에 서 있었던 측면이 아주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시대 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네가 원내 총무회 그리고 당신이 국회의장 하세요, 국회 부의장 하세요 하는 지명직이었어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는 원내 정당으로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원내 대표를 뽑고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 후보를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이러한 시스템이 20년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키던 룰이다라고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이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존중돼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미 그 20년 동안 노3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 당원들의 지적 수준, 그 다음에 지식적 수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미디어의 다양한 발전과 분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당원들의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토론을 하면 더 많이 알아요. 네, 그런 측면까지 와 있는데 그분들은 당신들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직은 당원들이 국회직은 국회의원이 이러한 논리가 과연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 정당과 대중 정당이 바뀌는 교차점에 지금 와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앞으로 원내대표와 소위 말하는 국회직을 뽑을 때 20%의 권리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50% 주장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 논쟁이 저는 굉장히 생산적이어서 예, 예. 좋다. 그리고 250만 명의 진성당원이면 국민정당이라고 얘기도 되는데, 예. 다만 중도 확장 노선이라는 것은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총선 국면에서 네. 충분히 소구할 수 있는 뭔가 있는데, 이제 오늘도 한겨레 신문에서 모 유명 칼럼니스트가 못 보셨겠지만 오후에 이제 칼럼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양문석식으로 정치를 하면 네. 중도 확장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네. 근원적인 질문을 해서 저는 좀 갸우뚱했는데 네. 유명해지고 굉장히 이제 몸집이 커지긴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칼럼에 양문석 이름이 직접 이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스스로 다루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기도 한데 중도 확장론과 지금 양문석의 거친 당원 중심주의에 대한 지향이 충돌한다고 실제 생각하십니까? 저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정치 문법에 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글을 쓴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저는 조중동의 정치 논조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기사할 때의 논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성 팬덤을 공격했고요. 악성 팬덤이라고 공격을 했고 개딸의 강성 이미지를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강성 팬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민주당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었을 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팬덤에 의해서 끌려다닌 사례가 어떤 거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강성 팬덤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인데 그 강성 팬덤에 의해서 끌려다닌 민주당의 결과물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2만 명 이상 탈당을 계속 하니까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개딸한테 딸려가는 당대표다.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당신이 당비를 내고 당신이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내용은 건강한 요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하는 행위는 악성 팬덤이냐? 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탄원서에 거의 100만에 가까운 탄원서에 서명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들이 언론이 이야기했던 한겨레나 경향, 조중동 빼고 경향이나 한겨레가 이야기했던 강성 팬덤이고 악성 팬덤이었단 말이에요. 그 100만 명이 한꺼번에 졸지에 악성 팬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한겨레가 비판하는 거예요. 양문석을 빗대서. 자, 이랬었을 때 그들 100만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딸이야. 너희들은 악성 팬덤이야. 그래서 개딸과 악성 팬덤을 손절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공격해 왔어요. 총선 결과가 뭐죠? 총선 결과 윤석열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단단해진 민주당 당원들의 적극적인 선거활동 이 두 측면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그 표현 안에 저는 진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0만 명이 어떻게 개딸이 되고 팬덤이 됩니까? 100만 명이. 10,000명이면 개딸이고 팬덤이 될 수 있지만 100만 명 정도가 나서는 그 민심을 제가 87년 6월 항쟁 때 거리에 나가서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때 거리 나와서 진짜 데모한 사람 몇 명입니까? 그때도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이 나와서 했겠습니까? 한 500만 명 될까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600만 명 정도가 이제 나왔다는 연인은. 예.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2016년, 나오신 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예.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뭐 500만 명, 아니 연 인원이 1,000만 명이다 하면 똑같은 사람 빼고는 저 같은 사람 10번도 넘게 갔으니까 네. 실제로 나온 사람은 한 2, 300만 명 정도 보면은 그것이 민심이다. 거스를 수 없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진보 진영 내 언론은 100만 명 정도가 났어도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개딸이니까 잘못됐다. 이런 논리에 대한 저는 이제 좀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딸 논쟁과 관련해서도 개딸이면 민주당 탈당합니까? 개딸이면 끝까지 남아서 이재명을 지지를 하겠죠. 예. 여기에서 탈당한 2만 명은 실제로 극성 팬덤이 아니라 기대했던 민주당이 제대로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안타까움 그리고 좀 불만, 분노 이런 것이 당적을 포기할 정도로 간다는 것이니 근데 그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분들 예. 중에 상당 부분이 이번은 2만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제가 현장에 가서 아스팔트에 가서 그 확인한 부분만 해도 그 여러분이 오셔서 양문석 박사 저 이번에 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네.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분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민주당을 지켜왔던 수십 년 된 그 민주당은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러한 그 당원들이 상당 부분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긴장을 했고 이 부분을 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끊는 방법이 이재명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이제 던졌던 것이고 저는 훨씬 더 많은 그 권한을 가진 당원들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당원 국회의원 50을 그 국회직에 참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던졌던 거고요.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10%를 던질 때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던진 10%였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우리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잖아요. 전략통인데 지금 이 시점, 탈당 러시가 일어나는 이 시점을 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시대적 상황과 변화 속에서 지금 당원의 역할과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던졌었을 때 기존에 현재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튀어나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한겨레나 경향 같은 신문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평할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고민이 사선 의원 김민석 의원의 10% 국회직에 대한 당원의 권리 비중을 던졌단 말이에요. 네. 자, 초선 입장인 양문석 입장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아스팔트에서 현장에서 부대꼈던 양문석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이 정무적 판단, 정무적 감각,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의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대 50 맞지. 50% 지금 실제로 당헌당규는 지금 개정하면 몇 퍼센트 정도? 20% 개정안이 의원이, 이제 예. 장경태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제안을 했고,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서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결정하는 거는 전당원 투표 다음에 당 대표 경선 때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언제 결정을 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요. 당헌 당규를 어쨌든 개정하는 절차를 네. 이제 밟고 20% 정도는 반영될 것이다. 네. 지금 탈당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누그러졌습니까? 현재 2만 명까지 이제 꼭지점까지 갔다가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양문석 우상호 논란이 이제 벌어지면서 좀 스톱이 된 느낌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좀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서운해해요. 어떻게 올리니까 바로 성인이 나냐. 첫날에 그랬어요. 예. 이제 그런 이 서운하다. 1,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도 이제 당에서 보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으로 성인이 안 됐으니까 이분들도 다시 예. 돌아온다. 예.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영향도 있었어요. 예.
민주당 아니라도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택했던 그 경향성도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그 들어보면 딱히 우리 당원이 많이 그 시기에 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한 진보 매체에서 뭐 농객이 이제 쓰기를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설사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사람도 드러내놓고 비판도 못하는 분위기다. 네. 아예 언로가 네. 막혀 있다. 네.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바로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입을 싹 다물고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보여요? 정말 비겁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상호 양문석의 논쟁이 예. 지명직에서 국회의원 선출직에서 당과 국회의원의 선출직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논쟁이 제대로 붙었으면 그러면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안 바뀌었다 또는 이게 원칙이다. 또는 필요하다. 아직도. 또는 필요하다. 예. 그럼 왜 필요하냐? 예. 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자, 내가 글을 썼어요. 성한용이 글을 썼다고 칩시다. 한겨레 신문의 대기자죠, 그분이. 예. 성한용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 말을 못 하나요? 비판을 했으면 비판받을 그 기본적인 각오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판을 하고 비판을 고스란히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또 대응을 하잖아요. 이게 토론 아닌가요? 언론이 그리고 유명 칼럼니스트가 글을 쓰면 그 부분이 진실인가요? 진리인가요? 성경인가요? 불경인가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지 네. 왜 각자 주장을 그렇게 펼치는지 보고 싶은데 그거 없이 거두절미 양문석이 한 것은 거칠고 예. 표현이 강하니까 괜히 시비 걸었다가 내 손해보는데 왜 말을 거느냐 이런 것처럼 가고 있으니까 이게 공론회장에서 제대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못한다. 이건 심각하다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가 이번에 뭐 재의결할 때도 나타났고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진척시켜서 질문을 드리면 22대 국회에서 잠깐만요. 예. 중간에 자르고 좀 갑시다. 양문석이 그렇게 무서우면요. 예. 당신들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욕들을 가고 그럼 당신들도 욕하면 되잖아. 예. 논쟁을 하자고 붙은 싸움에 있어서 거칠었다 하면 거치는 거 뺄 거예요. 저는. 예? 제가 그 박사학위 이후에 언론학 박사학위 이후에 수많은 글과 수많은 그 정책과 수많은 정치 관련 글을 썼단 말이에요. 책으로 치면 한 50권 이상의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토론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스타일이 무서워서 토론하지 못하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문석 의원은 그 보수 농객 중에 한 명인 서정욱 변호사하고도 굉장히 논쟁적으로 토론하고요. 변희재 대표하고도 논쟁적으로 토론하고 토론에 굉장히 익숙한 분인데 왜 언론 칼럼을 통해서는 양문석 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말을 못하게 한다. 말을 못하게 한다는 아니에요. 어쨌든 당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쓴소리를 하겠느냐.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22대 국회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중에 네. 과거에 이제 수박 논쟁 같은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그 걱정을 하고 계세요. 네. 그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러한 그 개연성들을 곳곳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소위 그 수박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당사자들처럼 그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당은 분위기도 어렵지만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다 걸러졌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쟁점 자체가 아주 단순화되어 있고 여기에서 찬반 경론이 있거나 네. 과거의 수박 논쟁처럼 끌고 갈 만한 사안이 좀 없다는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구성원으로 다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향도 예. 대체로 이제 일치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난 그 5월 30일 날 첫 그 등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쟁 결의를 하고 첫 번째 의총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그 민생회복 법안을 이제 2개를 던지고 그다음 세 번째 아마 당원 당규와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의 그 국회직에 대한 권리당원 참여 비율을 20%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거나 반론을 펼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총이 그날도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큰 흐름에서 어떻게 좀 더 잘할 것인가의 고민들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반대야 이런 의견들은 전혀 없었어요. 예, 뭐 실제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동시 접속해 주시는 분이 2,2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제이윤희님께서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이다 맛을 보여주는 양문석 의원님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당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대체로 여기에 댓글 올라오는 의견은 오히려 더 잘한다, 더 세게 나가라, 좀 이런 강한 모습이 좋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향해서 계속 악행 팬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2년 동안 방송해 보니까요, 그렇죠. 스픽스는요, 네. 실제로 개딸도 아니지만 네. 민주당의 정서를 반영한 분, 좀 사회가 정상적으로 개혁과 혁신을 했으면 네.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떤 때는 개혁신당 이준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득권 해체하는 과정에서 박수를 보내고 심지어 이제 소아무당 같은 경우도 스픽스는 잘해라 열심히 싸우라고 했다가 예측 잘못해가 그 뒤에 꿀밤 엄청나게 맞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댓글들을 거의 다 읽는단 말이에요. 네. 상당 시간을 이제 댓글들을 많이 이제 읽는 편인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교집합을 뽑아내면 양문석이 발언이 되고 네. 양문석이 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 그런데 이분들 양문석이 추구하는 당원 중심 정당에 문제가 있다,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분들의 기본적인 집단지성을 공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중도 확장력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21대의 당내 저격수들, 네. 내부 총질러들 그분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다. 중도의 역풍이 불 것이다. 이 이야기였었잖아요. 자,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워낙 열성적으로 댓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좀 읽어드려야 네네. 되겠습니다. 지금 루치아님 고맙습니다. HJS님 민주당은 양문석 반만 따라가라. 엄기자님 고맙습니다. 지금 시대의 정신은 미스터 수류탄 정신입니다. 괜찮아요 양 의원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라사님, 미래님, 윤용중님 그리고 탑캣님 그리고 이만일님, 형님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들이 좀 네네. 남아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선까지 국회의원하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대권 한번 나가라. 네. 노무현 정신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문석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설마라고 생각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디다. 민주진영 박진영이 아예 양문석 죽이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자기 초선이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아이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초선이고요. 네. 초선은 초선답게, 신병은 신병답게, 신입생은 신입생답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초선은 나의 이후의 정치적 장래를 꿈꾸면 안 돼요. 그리고 속으로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단어, 이 단어 속에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 검사 독재 정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느냐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 정치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후의 정치적 꿈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아시스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제윤희님, 고진문님, 양문석은 당원과 지지자가 살렸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잠깐 나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방송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00분 정도가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와 같은 성원 덕분에 지난 6월 1일 날 스픽스는 90만 명을 돌파하고 오, 축하드립니다. 오늘 90만 2천 명이 좀 더 지났는데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영 교수가 한 것처럼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깝고 멀고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시원하게 자기 목소리 내고 그리고 쌍욕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야 시원하다 저렇게 욕 좀 해주지 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국회의원이 과연 민주당에 몇 명이 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양무석 의원이 굉장히 귀한 존재다.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까지는 칭찬이고요. 네. 약간 이제 우스개를 좀 섞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양문석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어떠면 혹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역할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는 정청래 최고를 진짜 좋아하고 예. 그리고 정청래 최고가 욕 듣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욕 듣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 이면과 액면이 똑같은 사람이 정청래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가야 된다고 헌신적으로 발로 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청래 최고인데 정청래 최고가 최근에 한 2번을 욕을 먹잖아요. 조국 혁신당 봉화마을 갔던 거, 그다음에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욕 먹고 있는 지난 토요일 날 집회 안 나오고 봉화마을 그 당원들하고 갔다가 그 양산 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데,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정청래 최고의 그 진심과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와 양문석은 잽이 안 되죠. 정청래 최고가 지난 4선까지 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헌신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원이 된 지 이제 한 8년 정도밖에 안 된 양문석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여한 거하고는 비교를 할 그 대상이 아니다.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든 아니면 겸손하게 표현하시든 제가 박진영 교수 그 얘기를 듣고 비단 박진영 교수뿐만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양문석 의원의 이제 일종의 자기 정체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런 말씀은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한채호님께서는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제가 아까 대권 질문을 드리니까 재선하고 대권 한번 도전해 보시죠라고 하는 이제 전달이 무슨 지금 대권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했던 진짜 의도는 큰 꿈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거 괜찮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만 목을 매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겠다는 분보다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정치의 좀 질을 좋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처럼 비아냥 정도는 아니지만 뭐 대답은 뭐 별로 제가 효과 있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잠재력은 남다르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뭐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그건 자유인데 그만큼 22대 국회에서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방선거와 이제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이 현재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사법적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첫 번째는 그 선거법 관련된 재산 신고를 직원의 실수로 잘못했다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관련된 이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담을 좀 많이 가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야당 정치인들이 그 다 하나씩 네. 그런 그 가시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버텨온 세월들을 쳐다보면 저는 세 발에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에 짐이 되고 그다음에 부담이 되고 어떤 때는 힘겨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은 더더욱 그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정말 유권자들이 양문석을 뽑아주고 양문석에게 기대했던 정치를 그 해
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1,000만 명의, 5천만 명의 국민을 대신을 하면 5천만 명의 그 1시간, 국회의원의 1시간, 그러면 5천만 시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250만 당원들이 그 꿈꾸는 이재명이 그 운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제 문제 때문에 질퍽거리거나 눈치 보거나 그 다음에 조심하거나 이거는 아니다. 오바를 했어도 안 되겠지만 그 위축돼서도 안 된다는 게 그 제 기본적인 생각. 현재 이제 겪고 있는 이런 뭐 사법적 문제는 당당하게 네. 소신대로 그것이 정치에 미칠 영향은 없다. 검찰에서 오라고 하면 갈 거고요. 예. 조사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할 거고요. 예. 변호사하고도 다 이야기했는데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게 그 변호사의 조언이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그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 2,800명 정도 들어와서 방송 보고 계신데요. 뭐 몇백 명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인터뷰에 이렇게 3,000명 가까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역시 양문석 의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근데 원래 이렇게 팬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다 그냥 방송을 오늘 예고한 것도 아닌데 어딘가 우리 방송하는 걸 보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3,000분 가까이 칭찬 일색이고 욕한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웬만하면 요구하지 마시고 예.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게 단원서 때예요. 네. 저 이제 윤리심판은 단원서를 저는 끝까지 안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강력하게 그거라도 좀 해라라고 예. 이제 조언을 했고 해서 저랑 함께 하던 분들이 이제 단원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짧은 시간 동안에 10,000명이 넘는 그 단원서에 서명을 해 주셨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의 100만 명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단원서 하려면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작업들을 보면서 정말 그 가슴 뜨겁게 눈물 나게 저는 고마웠고 정말 저분들 양문석의 정치를 기대하는 저분들의 그 목소리, 저분들의 분노, 저분들의 그 삶 속에서의 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 배신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안상갑 국회의원이신데 경남 통영으로부터 경남도지사까지 출마를 했고 경남 쪽에서도 여러 이제 요청이 있을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호남 쪽에도 엄청 좋은 인맥들 또는 이제 이렇게 뜨겁게 동지를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던데 네. 안산 지역구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호남도 신경 써야 되죠. 특히 고향인 통영도 신경 써야 되죠. 이러면 손발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난 민원들과 또 중앙정치문화에서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 또는 추진해 나가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민원들 다 잘 소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문체위에 이제 이 지명받은 예. 민주당 상임위원들을 이제 같이 뵙고 회의를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역 활동, 그 다음에 제가 몸담았던 그 통영고성, 그 다음에 경남, 예.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대표를 꼭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예. 양문석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고 욕 안 먹고 그 최소한 적당한 평가를 받으면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했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등원하고 처음 회의 공간, 작은 회의 공간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심리적 압박 네. 그리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의 일방적인 공격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떻게 견뎌냈어요? 내 때문에 막 의석이 10석이 날아간다, 20석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습니까? 그 뭐 다른 부분은 제가 그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뭐 우리 대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우리 가족이 그 적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떳떳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양문석 때문에 10석, 20석 날아간다라고 할 때는 정말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예, 좀 길게 예. 순서대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워왔던 그 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래서 사퇴를 하구나, 그다음에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절절하게 느꼈던 과정이었었고요. 근데 과정에 있어서 정말 나 때문에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만약 사퇴를 했다면 정말 10석, 20석이 안 날아가고 그 평가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당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켰기 때문에 이만큼 왔고요. 지켜서 혹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로 운명처럼 내가 그래서 풀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이미 민주당은 대승을 했고요. 그 당시에 따지고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그것이 또 성장이나 성숙하는데 얼마나 큰 이제 밑거름이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민주당이 움직여줄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지금 어떻게 할 거냐의 이제 구체적인 질문에 자 퇴진하라, 하야하라, 탄핵하자 이제 이런 몇 가지 각기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투쟁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4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규탄한다, 심판하자, 그 다음에 퇴진하라,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탄핵하라, 거리에서는 다도하자. 예, 예. 이제 이런 그 한 4단계인데 집회에서는 다 다도하자, 탄핵하라라는 구호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규탄의 수준에 있는 분도 계시고 탄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최고위원들이 계속해서 그 자꾸 탄핵의 임계점을 끌어올리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오늘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 저는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 나갈 것이고 다도하자 탄핵하자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기만 남았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 지도부의 판단을 미루어 짐작한데 민생 회복 법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5만에서 35만 원 정도의 전 국민 그 이제 직업을 이야기를 했다가 당 대표가 선별적 직업도 받겠다. 네, 예. 하자 무조건.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법안으로는 그 보편적 지원으로 해서 법안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아마 당 지도부도 그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이제 유보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서 거리투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국회 안에서는 이제 법과 제도와 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실 거로 보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뜨겁게 의견 주고 계십니다. 3,000분 가까이 들어오셔서 말씀 주셨고요. 컨너티님, 탄탄대길님, 그리고 체리님, 야자수연님, 마음하나님, 산들바람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무석 의원 사실 제가 기회는 많이 있지만 양무석 의원이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모시고 소상하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시청해 주시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마 이 인터뷰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한 3만 분 정도 보시는 것 같고요.
요게 되면 오늘 저녁에 아마 10만 명 가까이 보실 텐데 양문석 의원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 달라진 내용이 뭐냐. 국회의원처럼 되어 있구나. 과거에는 좀 더 좀 거칠긴 하지만 아주 살아있는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더욱더 격조 있는 또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고 이 있다. 정도 하면 격조 있는 거예요? 격조 있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텐션이 떨어져서 예.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평론가로 모시다가 예. 국회의원으로 모시니까 저도 약간 긴장했는데 다음에는 긴장을 풀고 예.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나가는 블랙 스무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맛있게 빼자 다이어트 음식인데요. 저거 마셔보니까 배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타샵 블랙 스무디 저희들 스픽스 스토어에 가도 있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있는데요. 블랙 스무디도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던 특집 인터뷰 양문석 의원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